민주당이 전 국민의 최대 50만 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26조 원에 이르는 예산안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첫날 싼 기름을 찾아 나선 운전자들로 주유소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른 탓에 인하를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를 베트남 등에서 추가 확보해 약 5개월치 분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 발언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과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사흘 연속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52명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매일 밤에 이른바 불금이라는 대학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낙상사고 당한 아내 손을 잡은 CCTV 캡처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은 밤샘 근무 뒤 다음날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에어 여객 시스템이 10시간가량 전선 오류를 일으켜 공항에서는 지연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여당이 이재명 후보가 띄운 방역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며 내년도 예산안 증액안을 제출했습니다. 금액은 최대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더 들어오는 세금 수입을 내년으로 돌리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편법까지 동원해서 예산을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가 하나고, 또 하나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매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이 당장 검찰 고발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이 오늘은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끝내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자는 코로나 지원금이 정치판 한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채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증액안은 4가지입니다. 국민 1인당 상생위로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은 25조 9천억 원이 들고,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20만 원이나 25만 원을 주는 10조 원대 증액안도 포함됐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방역을 준비할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서 여당 위원들은 세입이 충분하다면서도 올해분 세금 납부를 일부 내년으로 유예해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연내 납부하는 주요 세금은 종부세와 유류세 등인데, 국세징수법상 납부 유예 조건은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보거나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2월 1일부터 15일을 납부기 한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야당은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다 그러면 국고손실죄 등으로 저희들은 고발할 예정입니다. 결국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는 보류됐지만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전체 예산안 심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부도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앞서 지적해드린 두 가지 정치적 문제 외에 인플레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김부겸 총리도 이미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긴 한데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지, 선거가 다가오면 결국 물러설 거란 전망이 지금으로선 더 많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최대 25조 원이 넘는 국민지원금 증액 논의에 행안부는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상 반대에 가깝습니다. 예산 증액 결정권을 진 기재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든 제안들이 결국 쉽지는 않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적인 물가 급등 속에서 지난달 우리도 9년 만에 3%를 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돈 풀기는 무리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도 높고 각종 자산시장 버블들도 지금 많이 껴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라 곳간 사정도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800조 원대였던 국가 채무가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넘길 정도로 빚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전 국민 지원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 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죄고 있는데 정치 논리 때문에 재정은 엇박자를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물가 문제도 심각하죠. 일부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조금 내렸습니다. 기름값 내리는 날을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오늘 한꺼번에 주유소로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은 곳이 많았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유소 앞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서울 쪽은 전부 1,600원대 이상 되더라고요. 알뜰 주유소인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90원. 같은 서초군의 가장 비싼 주유소와 690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기름값을 내린 다른 주유소에도 주유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을 오늘 곧바로 가격에 반영한 이 주유소의 경우 어제와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당 185원, 경유는 129원이 내렸습니다. 지금 많이 늘었어요. 지금 엄청 20-30% 정도만. 전국 정유사 직영주유소 765곳과 알뜰 주유소 1,233곳은 유류세 20% 인하분을 곧바로 반영해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영 주유소에선 재고 소진을 이유로 기름값을 내리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한대서는 다 600원, 1,700원 찔끔찔끔 내리고 올라갈 때는 확 올려버리고 그러는데 1, 2주가 지나야 이들 주유소에서도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영될 예정이지만 국제 유가 상승을 이유로 또 기름값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선 전국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존 오소프 미 상원 의원을 만났는데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게 미국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해서 논란입니다. 물론 과거 미국과 일본이 밀약을 맺어 한국의 식민지화를 방조한 역사적 사실이 있긴 합니다만 굳이 이 시점에서 왜 그 얘기를 꺼낸 것인지는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발언의 맥락과 파장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존 오소프 미 상원 의원을 만난 이재명 후보는 한일합병 과정에서의 미국 책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카스라 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결국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6.25 전쟁의 원인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비락은 1905년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각자의 지배를 인정한 협약입니다. 이 후보 말을 들은 오소프 상원 의원은 6.25 당시 희생된 미군을 거론했습니다. UN forces and US service members who fell in battle alongside their Korean brothers in arms in the Korean War. 국민의힘은 외교 결례라고 비판했고 진중권 전 교수도 외교를 과거 운동권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가 한미 관계의 성과를 언급한 건 빼 맥락을 비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매주 버스를 타고 쓴소리를 듣겠다는 이른바 메타버스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부족했다는 우리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첫 일정으로 울산을 찾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으로 8주 동안 주말마다 이렇게 지방을 돌며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4년여 사이에 남북 관계가 주종 관계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의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남북 관계가 주종 관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 후보의 외교 구상은 박경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와 주일미군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비핵화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이 된다면은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윤 후보는 남북 관계가 주중 관계로 전락했다며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겠다면서도 소위 삼불 정책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라며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안보 사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였다면서 대일 외교가 실종된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윤 후보는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동아태 차관보, 존 오소프 상원 의원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말해 한일 합병과 분단의 미국 영향을 언급한 이재명 후보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안보를 넘어서서 이런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의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And most importantl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our ties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We have no stronger ally than the Republic of Korea.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이틀 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입니다. 협상에 나서야 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 후보의 발언 취지는 검찰 수사를 강조한 것이라며 특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을 시작하자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제대로 된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쪽이 협상 의지가 더 없어 보이는지는 박성재 기자의 보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대로 된 만남 제안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충청도에 가버려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는 해놓고 지방으로 가버리면 이게 누가 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 계속 서울에만 있었습니다. 또 추경호 원내수석이 오늘도 수차례 만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해서 오늘 원내대표 회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급기야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특검 수용 발언은 검찰, 공수처 수사를 강조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특검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13번의 특검이 실시됐습니다만 단 한 번도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여론이 높다는 걸 의식해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말을 하면서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가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70%에 달하는 특검 여론으로 번진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면서 대장동의 진실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간 것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추측성 말들이 확산되자 민주당이 당시 구급차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구급차 대원이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질책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연두색 점퍼를 입고 빨간 모자를 푹 눌러 쓴 이재명 후보가 구급차 안에서 아내 김혜경 씨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낙상사고라는 설명에도 부상 원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유포되자 민주당 선대위가 3장의 CCTV 캡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후보 가족의 인권을 유린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 집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3명은 야간 이송 업무를 마치고 퇴근했지만 오전 9시쯤 분당 소방서로 불려가 간부들에게 3시간 넘게 질책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VIP인 이 후보와 김 씨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는 겁니다. 분당 소방서는 경위서를 쓰게 하고 근무조까지 조정하는 불이익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 분들 혹시 지금 업무 재배치가 됐나요? 그렇죠. 구급대원이 대선 후보 가족이나 주요 인사 이송을 상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익명 게시판엔 의무를 다한 직원들이 죄인처럼 추궁당했다. 대선 후보를 못 알아봤다고 질책받는 게 말이 되냐는 글들이 올라왔고 이 후보는 임무를 잘 수행한 이들을 질책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들을 질책한 상급자들을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오수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권 회장의 지시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 2명도 구속 기소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더 자세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권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회사 주가를 띄우려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허수 매수 주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권 회장의 주가 조작을 도운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는 이모 씨와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주가 조작 가담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댔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 회장의 구속영장에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회장의 영장 심사는 16일 열립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골프 연습장 관련 소송을 강행해서 성남시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나왔고 한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상고를 강행해 성남시에 더 큰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입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공원입니다. 한 사업체가 골프 연습장을 건설하려던 곳인데 시작도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이 업체는 1998년 경기도에서 골프장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성남시가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업체는 사업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2007년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성남시가 승소했고 사업자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0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이 사건 변호인을 성남시 인수위 부위원장이던 차모 씨로 바꿨습니다. 그해 12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성남시가 사업자에게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남시가 상고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오히려 성남시가 15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50억 원 배상 항소심 결정을 수용할 것을 건의했지만 이 시장이 상고를 강행해 시 예산 100억 원이 날아갔다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상조사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담당자들은 여기서 적당히 끝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시장은 아니다 이런 상고심 최종심까지 끌고 가자.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간 셈이지만 성남시는 이후 별다른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 실수를 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분양권청구나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작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사망 경위를 두고 정부와 유가족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던 일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사망했다고 해경이 발표하자 유족들은 근거를 대라며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그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 씨를 월북자로 모은 핵심적인 자료들이 다 빠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해경은 도박빚 때문에 월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그러자 유가족은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며 청와대 안보실과 해경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냈는데 오늘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피격 당시 보고와 지시 내용, 해경은 초동 수사 보고와 동료 직원들 진술 등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군과 청와대 등의 공개를 요구한 북한군 해상 감청 정보와 시신 훼손 영상, 당일 보고와 지시사항 등 정보는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유가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방부의 자료를 일부 소각 내지는 기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청와대와 해경이 항소할 가능성이 커 관련 자료가 최종 공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부가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요소수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차량용 요소수 물량은 약 5개월치로 늘어나게 돼서 숨통이 좀 트이지 싶은데 현장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소비자 상황을 전해드리면 운전자들은 요소수가 있는 주유소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 요소수를 판다는 주유소를 찾아도 품절이라는데요. 이상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요소수 판매대에 품절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는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아직 요소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유소에 요소수가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운전자들은 요소수를 구하러 주유소를 찾아다닙니다. 뭐 있어야 이걸 넣죠. 오늘 한 10군데 들렸나? 허탕 치니까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 주유소도 혼란스럽습니다. 없는 요소수를 찾는 운전자들 때문에 업무 자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저런데 지금 100번씩 받아요. 이런 걸 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나도 지금 그런 게 나 접한 게 없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주유소에서 확인하라는 차량 등록증이나 차량 번호 등은 취합하는 시스템이 없어 중복 구매 등을 걸러낼 수조차 없습니다. 주유소도 구하지를 못하고 요소수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생색내기식 주먹구구 조치에 운전자와 주유소들의 불안과 혼란이 더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주유소도 혼란인 상황까지 보셨는데요. 요소수를 납품하는 업체도 혼란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사재기를 막으려고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는 물량을 확보하고도 팔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건 또 어찌된 일인지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 요소수 생산업체인 A사는 주고객이 일반 기업과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장 판로가 막혔습니다. 일반 요소수 판매업체는 주유소에만 납품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건설 현장 등 특정 수요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와 거래를 트는 게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거래처가 특정 수요자에 해당되는지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런 기업을 소개해줘서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면은 문의를 하려 해도 담당 부서는 연락도 잘 안 됩니다. 매일 판매 재고 현황을 보고하는 것도 고충을 더합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나와가지고 같은 자료 요구하시고 매점 매석과 폭립 판매 단속을 위해서라지만 물량이 없는 것도 보고는 매일 해야 합니다. 없는 물건을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말이 안 되죠. 업체들은 단속과 규제보다 요소수 수입선 다변화 등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흘 연속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이 경우 사망자가 가장 큰 걱정인데 하루 최대 52명이 코로나로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정은혜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방역 긴장감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상황 보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1일 343명이던 위중증 환자는 오늘 475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최다 위중증 환자 수를 사흘 연속 바꿔놓았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21명에 이어 오늘 18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 수는 3,051명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증 화율과 치명률이 지금 추세대로 계속될 경우 하루 중환자가 139명, 사망자는 52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치명률은 지난달 0.69%에서 이달 첫째 주 0.78%로 뛴 상태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주 실시될 수능과 연말 모임 등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정부가 제시한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요양병원 종사자의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위중증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고령층 방역과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2주째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일상 회복 단계가 더 상향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할 게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도권에서는 10명이서 시간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대학가는 이미 매일 밤이 불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건데요. 이런 상황이 불안한 거는 수능을 일주일여 앞둔 수험생과 그 가족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대학가 불야성에 맞췄습니다. 대학 앞 식당 335 모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썰렁했던 거리는 활기를 되찾아왔고 자정을 넘어도 술집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새벽 3시까지 하는 편이에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10팀 이상씩을 이제 와주시는 편이기도 하고요. 선후배들과 오랜만에 만남은 자연스럽게 저녁 모임으로 이어지고 전면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많이 찾아오니까 당연히 매출도 위드 코로나 전보다 20-30% 이상은 올랐다라고 봐야죠. 축구 경기도 친구들과 함께 응원할 수 있게 됐죠. 직장인들의 회식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이런저런 명목의 모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고 있죠.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를 분출한다는 의미로 보복 음주, 보복 회식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기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불안함? 수능을 일주일 앞둔 수험생 가족들에게는 모든 게 살얼음판입니다. 전국 고등학교는 어제부터 원격 수업에 들어갔지만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는 2주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이 여파가 아마 다음 주부터 확진자와 중증자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지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방감에 휩쓸려 최후의 경계심마저 풀어버린다면 간신히 찾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다시 사라져버리지는 않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한 항공사의 여객 시스템이 10시간 동안 전산 오류를 일으키면서 공항에서는 지연과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발이 묶인 승객들의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오늘 점심 무렵 김포공항. 항공권을 받으려는 승객들이 카운터로 몰리면서 줄이 길게 이어집니다.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전산이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먹통이 되면서 공항이 북새통이 된 겁니다. 전산 장애로 인하여서 모든 업무가 마비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은 수기로 수속을 도왔지만 승객들은 일정 차질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예상 시간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매번 틀려요. 이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려. 제주와 김해공항도 하루 종일 혼잡을 겪었고 홈페이지를 통한 예매도 중단됐습니다.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좀 그냥 짜증나고 답답해요. 10시간 동안 지속된 전산마비로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비롯해 진에어 57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습니다. 모기업인 대한항공이 대책위 10편을 긴급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진에어를 이용한 승객들은 예정 시간보다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진에어 측은 해외 서버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겐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보통 아파트 단지 재건축 때 상가 재건축도 이뤄지죠. 그런데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은 상가 상인들에게 아파트 입주민들이 나갔으니까 상인들도 나가라는 독촉을 이어가고 있어서 윤서아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건물 안팎으로 빈집을 알리는 스티커가 나붙었습니다. 내년 5월이 계약이거든요. 근데 저도 다다음 주에 나가요. 7월에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거주민이 이주한 지도 3개월이 지나가면서 아파트 단지는 이렇듯 썰렁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 상가는 이주 기한인 내년 5월 말까지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 이주 계획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딴 데로 바로 이사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월세라도 내려면 주변 직장인과 학생들을 상대로 계속 장사를 해야 하는데 뭔가 스티커나 출입금지 이런 걸 다 해놓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라고 그러지? 여기저기 출입 금지선이 설치돼 있고 이사 폐기물도 곳곳에 버려져 있어 인근 상인들이 장사하기란 여의치 않습니다. 조합 측은 남아있는 자영업자의 이주를 재촉해 갈등이 벌어집니다. 제가 가게를 빼면 400만 원씩을 조합에서 나오는데 건물주가 임대료하고 400씩 더 내고 사용을 해라. 비협조적인 상점의 경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매 운동까지 유도합니다. 자신처가 이곳이 맞는지 좀. 네네. 협의해서 한 거예요. 조합원님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이분이 협조를 안 해주신다. 좀 대책 강구해달라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재건축 상가 상인들은 이래저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지만 대책은 없고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그런 게 재개발하고 틀리게 대책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재건축 기간 동안 대체 상가 입주 지원 등 갈등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식으로 순환 개발 방식으로 가게 되면 갈등이 좀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린 재건축 상인은 딱히 호소할 것도 없습니다. 실효력이 하나도 없이 난 아무것도 없이 다 쓸어갔어요. 현장 추적 윤서아입니다. 때이른 추위에 몸이 적응하는 한 주였는데요. 이 추위가 반가운 곳은 스키장이겠죠. 인공눈을 뿌리면서 겨울 손님 맞이 준비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물러나겠고 수능 당일에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스키장에 뿌리는 인공눈입니다. 슬로프는 금세 하얀 눈밭으로 변하고 관광객들은 눈사람을 만들며 겨울 정취에 빠져듭니다. 인공눈이지만 와서 보니까 진짜 겨울이 온 것 같고 아이랑 이렇게 썰매도 타고 싶고 눈사람도 만들고 싶고.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스키장은 인공눈 만들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내 스키장들은 이달 말쯤 개장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올해는 스키장을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오늘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1도, 대관령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살갗으로 느끼는 살을 애르는 듯한 그런 날씨에서 이제 겨울을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지만 내일 낮에는 서울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보다 3도 정도 높은 날씨를 보여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순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전력 사장이 국민 대다수가 원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원전 감축은 다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어서 한국전력까지 에너지 공기업의 수장들이 연이어 원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이냐 탈원전이냐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그 부작용이 이제 와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탄소 중립과 관련한 원전 필요성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정 사장은 국제전력기술엑스포 기자간담회에서 원전 비중을 더 늘려야겠다는 국민 의견이 대다수라면 정부 정책이 계속 유지되겠냐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친 양극화 논의가 안타깝고 정쟁이 아닌 과학적 논의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새 원전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탈원전 기조에 상반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수원 CEO로서는 신한울 3, 4, 5기가 건설 재개가 돼서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탈원전 정책 관련 작심 발언은 최근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원전을 늘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정부는 재생 발전은 최대 71% 확대하고 원전은 6에서 7%로 축소하는 내용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투자가 늘어나면서 집주인 대신 임대차를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업체가 세입자들 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져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발을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해 이곳에 월세로 입주한 30대 A씨는 보증금 3,700만 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주인을 대신해 계약을 맺었던 임대관리업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통화를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너 번을 소지당했어요, 계속. 재임대 권한을 넘겨받은 관리업체는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가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집주인에게는 자신들이 쓴다고 하고는 재임대를 줬습니다. 제가 연예기획사 쪽이라고 해서 그 연예인 지방자고 직원들이 산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0여 명, 피해 규모는 2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체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남긴 경고문만 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경찰도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 업체 대표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그건 하면 됩니다. 사망한 것만. 아직까지 이런 피해 사실을 모르는 집주인과 세입자도 있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은행 이자가 슬금슬금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빚 있는 분들 물론 부담이 커지게 됐고 앞으로 대출 받으실 분들도 걱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보험회사나 증권사,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 대출 이자보다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보통은 은행 가서 대출 받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를 물어봤는데요. 최저 연 3.45%, 최고 연 4.65%였습니다. 신한, 우리 등 나머지 4대 시중은행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금융권을 봤더니 적지 않은 곳에서 더 싼 금리를 제시받았습니다. 예.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지난달 말 주담대 금리는 평균 연 3.2%였습니다. 예, 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군요. 그럼 신용대출은 어떻습니까? 네,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신용대출은 지난 2월 말부터 이미 역전돼서요.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연 4.15%, 상호금융권은 연 3.84%로 더 낮게 조사됐습니다. 보통은 은행 이자가 제일 싼데 제2금융권 이자하고 역전이 됐다는 거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금융당국이 올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6.99%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은행들이 우리 말고 다른 데서 대출을 받으라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대금리를 깎고 마진인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웃긴 말이지만은 해당 은행이 대출 경쟁력을 낮추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워낙 넘쳐서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인해서 금리를 올린 은행에 배만 불리고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은행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현재 10,000명 넘게 동의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금융권 역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금융권 금리도 머지않아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수요가 많이 몰려서 이금융권에서도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일시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요약하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은행의 대출 이자를 올리고 제2금융권이 따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군요. 그런데 신용도 높은 사람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인터넷 은행 K뱅크는요. 저신용자와 또 중간 정도 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를 1.5에서 2.3%포인트 낮추고 신용이 높은 사람의 금리는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금리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라는 정부 지침도 따라야 하고 또 대출 수요를 억제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고신용자 금리는 올리면서 이런 왜곡이 벌어진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의 개입이나 정치적 논리로 금리가 결정되는 예, 시장 논리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 MC 송해, 무쇠팔 최동원, 노동운동의 상징 전태일 열사의 생애를 담은 영화가 줄이어 개봉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들의 이야기를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나이 94세, 최장수 MC이자 최고령 현역 연예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송해 씨의 인생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재치가 있는 분이에요. 아마 그건 타고난 DNA 쪽에서 그게 있지 않나. 먼저 떠난 아내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진솔한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아버지 신발 하나 결혼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사이즈가 몇이지 오고 물어보는. 정말 무쇠팔이다 하는 그 별명이 1984년 가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홀로 4승을 기록하며 극적인 우승을 이끌었던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 최동원. 나갈 수 있는 끝까지 나가서 이겨야죠. 그 당시 열흘의 기록이 고 최동원 선수 10주기에 맞춰 개봉했습니다. 1970년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은 우리 곁에 평범한 청년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위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살아온 삶을 쭉 이렇게 보면서 공감하고 좀 이제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힘들어지면 복고가 유행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에서 희망, 위안을 찾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존 인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영화보다 더 극적인 불멸의 존재들의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노리고 있는 축구대표팀이 어제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골대를 3번이나 맞히는 불운에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남은 최종 예선은 5경기, 전망은 밝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2년 만에 3만여 홈관중 앞에서 벌어진 A매치.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활발한 뒷공간 침투로 파상 공세를 이끕니다. 부상 중인 황의조를 대신한 조규성의 위협적인 슈팅에 이어 전반 막판 손흥민의 차원이 다른 단독 돌파. 왼발 슈팅까지 이었지만 아쉽게도 골대에 맞습니다. 황인범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이 침착하게 성공시켜 대표팀은 한 점 앞선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조규성의 헤더가 한 끗 차이로 골문을 비켜갔고 손흥민의 헤더는 또다시 골대 부분에 막혔지만 최종 스코어는 그대로 1대0. 일방적인 공세에 골대만 3번. 1대0 승리에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팬들의 미안한 마음을 전한 상황이었지만 대표팀은 또 한 번 카타르행 청신호를 이어갔습니다. 조 1위 이란까지 승리. A조의 2강 4약 체제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3위 레바논과 우리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제 최종 예선은 5경기가 남았습니다. 이 중 4경기가 중동 원정인데다 기대했던 골 폭죽은 아직 터지지 않고 있지만 나아지고 있는 경기력이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주 수요일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본선행 굳히기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폴란드 여배우 할리나는 어려서 친구 카롤과 함께 연극을 했습니다. 12살 때 첫 무대 안티고네부터 둘은 주역을 맡았죠. 훗날 카롤이 교황에 등극하자 그녀가 교황청 광장 아련 행사에 찾아갔습니다. 군중 속에서 교황을 향해 고향 바도비체를 외쳐보다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침 식사를 하자는 전갈이 왔습니다. 교황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를 안아주며 진정해 안티고네라고 했습니다. 그는 50년 전 함께했던 연극의 여주인공 이름을 불러준 것이죠. 미국 어느 법정에서 절도범이 머리를 감싸쥐고 통곡합니다. 판사가 중학교 동창이었던 겁니다.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날 뜻밖의 그 동창생 판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옛 친구를 안아주며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독였습니다. 이렇게 포옹은 교감과 유대, 배려와 위안의 몸짓입니다. 며칠 전이었죠. 고열이 오른 아기를 태우고 응급실로 가던 엄마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남편은 아내와 아기를 챙긴 뒤에 보험사로 보낼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뜻밖의 영상을 봤습니다. 당황해 울먹이는 아내를 앞차 운전자가 꼭 껴안고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중년의 여성 운전자는 나는 괜찮으니 빨리 병원부터 가라고 아내 걱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서로가 찡그리는 얼굴로 하는 그 모습이 싫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순간 그 여자분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난달 한 여중생은 젊은 여성이 난간가에서 5m 아래 지하도로 뛰어내리려는 모습을 보고 다가섰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사이에 지나가던 친구들에게 신고해달라고 했죠. 소녀는 경찰이 올 때까지 언니 같은 여성을 안아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바람 속에 1인 시위하는 장애인에게 1시간 동안 우산을 받쳐주던 경찰관부터 소방서에 조용히 요소수 3통을 놓고 사라진 남성까지 작은 듯 작지 않고 덤덤한 듯 뜨거운 마음의 포옹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향기를 시인이 노래합니다. 사람의 몸은 참 따뜻해 7초간 포옹했을 뿐인데 비 그친 후에 태양처럼 향기롭지. 외로운 눈동자가 달콤한 이슬비로 졌지.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다들 잔뜩 웅크린 채 종종 걸음을 칩니다. 주말 저녁 따스한 집으로 돌아와 잠시 서로 안고 안기며 체온을 나누셨을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11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포옹의 힘이었습니다. 주말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이 1도까지 떨어져 오늘만큼 춥겠는데요. 낮에는 13도까지 치솟으면서 보통 이맘때의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와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아침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조금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날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산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산불이 번지기 쉬운 날씨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는데요. 대구는 2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까지 대체로 맑겠고요.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